이후에도 신라는 혼란한 상황, 많은 반란과 왕위 다툼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게다가 신라의 농민은 완전히 최악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활하는데 맨날 굶고 궁핍하고 힘들어 죽어나가. 이게 왜 그랬냐 살펴보면 진골귀족과 불교 사원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부자인 사람들은 엄청 부자가 되고 땅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누구겠어? 농민이겠죠. 일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왕족과 진골귀족들이 그렇게 혼란하고 다투는 와중에서도 사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많이 써서 국가에 있는 돈이 다 쓰여지게 되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채울 수 있죠? 돈을?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농민에게서. 농민의 것을 막 뺏어갑니다. 어떻겠어요? 농민. 완전 가난하게 살겠죠? 분노하겠죠? 거기다가 흉년까지 자연재해, 홍수가 일어나고 비가 많이 오고 다 떠내려가고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51대 진성여왕 시기에 신라의 농민들이 대폭발하게 됩니다. 분노 대폭발. 농민은 노비가 되거나 산적이 되고 또는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대표적으로 상주 지역의 원종과 애노의 난, 원종, 애노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란 중요합니다. 그 다음 896년 호남, 서남 지역, 지금의 전라도 지역, 이 지역에서 일어난 적고적의 난. 적고적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요. 붉은 적, 바지고, 산적적, 도적적. 붉은색 바지를 입은 오적들, 반란 세력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편이라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붉은 바지를 다 입은 거야.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대표적인 두 개의 반란이 있었다. 통일신라 말기에. 이러한 농민 반란 세력들은요, 점점 세력을 키워 군사 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한 반란 세력, 그리고 지방에서 커진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호족이라고 합니다. 호족하면 지방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방에 있는 큰 세력, 호족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호족이 등장하고 대표적으로 등장한 호족 세력은요, 왕건, 궁예, 견훤, 왕순식, 양길, 아자개 등이 있습니다. 아자개는 견훤의 아버지고요. 양길은 이 당시 양길이 엄청 큰 세력인데 나중에 궁예에게 딱 잡아먹히게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중요한 사람은 왕건, 궁예, 견훤이다. 이러한 호족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근거지를 직접 통치하고요, 농민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키고 농사를 하게 했다. 또한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왕건 성주, 왕건 장군, 궁예 성주, 궁예 장군, 견훤 성주, 견훤 장군,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호족의 등장으로 신라는 중앙의 지방 통치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호족들은 신라의 중앙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는데 바로 풍수지리설을 활용했고 선종을 수용했으며 육두품 지식인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풍수지리설은 무엇이냐? 중국에서 유행하던 사상인데요. 한반도로는 조선이라는 승려가 신라에 전파하게 되면서 유행하게 됩니다. 풍수지리설이 무엇이냐? 바로 산, 물, 땅의 모양을 살펴 수도, 주거지, 집, 묘지 등을 정하는 사상이에요. 야, 여기는 산과 물이 앞에 흐르니 이곳에다 터를 잡으면 아주 대기할 운명이요, 오래 살 운명이요, 크게 성장할 운명이요, 이런 것이 풍수지리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 환경이 나라와 사람의 운명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게 풍수지리설인 겁니다. 이러한 것을 호족이 어떻게 활용했냐? 신라, 수도, 경주는 이미 나라의 기운을 다했다. 풍수지리설을 보니 그러하더라. 그래서 좋은 기운의 땅이 어딘지 살펴보니 바로 내가 자리 잡은 이곳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게 되고 백성들은 그걸 믿고 호족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선종은 무엇이냐? 새로운 불교 종파입니다. 기존 불교 종파는 무엇이었냐면 교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종은 책을 읽어서 깨달음을 얻어라 라는 거고요. 선종이라는 것은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교종은 책을 읽는 거고 한문, 선종은 수행을 하는 거야. 내가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아니면 베풀거나 라는 식으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자, 호족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높은 귀족이 아니어도 실천하고 깨달으면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구나. 선종에 의하면. 그러니 내가 이것을 믿고 퍼뜨리면 백성들도 나를 높게 평가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백성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문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문이라는 거, 한자라는 건 귀족들이 배울 수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농민이 지금 한자 배우게 생겼어. 농사 하루하루 지어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한문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종파인 선종에서 뭐라고 하냐? 얘들아, 책 안 읽어도 돼. 그저 기도하고 절하고 베풀면 좋은 곳으로 가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 백성들이 선종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종을 믿는 호족에게 선종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따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선종이 유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첫 번째 지도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 구산선문이라는 겁니다. 9개의 산에 있는 선종을 믿는 절, 구산선문이라고 합니다. 통일신라 말기에 선종이 유행하면서 전국 9개 산에서 선종을 믿는 불교절이 세워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승탑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화장하고 나온 사리들을 모아서 넣어놓는 탑이라고 하시면 돼요. 되게 짤막하죠? 이게 바로 선종의 증거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육두품 관련된 건데요, 육두품 지식인들은 유교교육, 특히 국학, 태학에서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육두품 지식인들은 깨어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폐쇄적인 골품제를 비판하고 개혁 정치를 제시했는데, 왕위 다툼 과정에서 진골 귀족이 개혁에 관심이 없고 왕의 편인 육두품을 경계하자 육두품이 진행하고 싶었던 정책들이 다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육두품은 신라 개혁 의욕에 상실하게 되고 이 나라는 끝났다, 차라리 호족에게 가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빠이빠이.